환경사 14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연합국은 세계 질서를 뒷받침할 국제기구로서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두고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을 두어 한 나라가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산주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 세력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외교 원칙을 밝히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쟁 피해국에 대해 대규모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소련은 코민 포럼을 중심으로 공산권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조직하여 공산국가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냉전 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베를린 봉쇄 이후 미소 진영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자본주의 진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공산주의 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군비 경쟁이 심화되며 냉전 체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어져 제2차 국공내전이 발생하고, 초기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우세하였으나 이후 공산당이 민중의 지지를 얻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 중국 대륙을 장악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연합국은 국동공사재판을 열어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과 맺어 이후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 부흥을 돕는 미일 안보조약을 맺어 미국은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권주는 광복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식량과 생활필수품 확보에 주력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이승만 지지 세력이 해방 이후, 광복 이후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요인은 미군정의 방침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신탁 통치안을,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논의 끝에 절충안을 채택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김구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계속 반대하였고 중도 세력과 좌익 세력 역시 초기에는 반대하였으나 이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946년 3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게 되며 제1차 미소 공동회의는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휴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46년 6월 정읍에서 개최된 연설에서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 수립의 주장으로 분단의 위기가 높아지자 여운형, 김기식 등의 중도파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구,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세력, 박헌영 등의 좌익세력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불참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지지부진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미군 정도 초기의 지지 입장에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되고 김기식 등이 좌우합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유엔 총회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소련이 38도 이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1948년 2월 김구, 김기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요인 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1948년 4월 김구와 김기식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협상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미국과 소련 모두 이 합의안을 무시하였고 결국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면서 유엔도 단독선거를 철회하지 않아
분단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행사 이후 통일정부 수립 요구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수습 과정에서 미군정이 제주도 도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948년 4월 제주도 내에 있던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 저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도 수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제주도에 출동시키려 하였으나 부대 내 좌익 세력이 이를 반대하였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 봉기를 일으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는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한편 군부 내 좌익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일부 반군들이 지리산으로 이동하여 6.25 전쟁 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시 아래 최초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단원제로 구성된 제헌국회의 정원은 38도 이남에 200석, 이북에 100석이 배정되어 총 300석이었습니다. 38도 이북은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해질 때까지 선출하기로 하고, 5월 10일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참여하여 95.5%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혁선파와 일부 좌익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50총 선거를 통해 제주 4.3 사건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불가능했던 제주도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무소속이 가장 많았으며,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독립 촉성국민회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국민주권에 기반한 제헌헌법을 1948년 7월 17일 날 선포하게 됩니다. 제헌헌법은 상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이승만, 부통령을 이시영으로 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내각이 구성됩니다.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정부가 구성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1948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 광복 이후에 문제됐던 물가의 폭등과 미군정의 미숙한 정책, 일제 정책에 따른 산업 편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으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국회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보안법을 제정하고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평양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인민위원회가 조직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무상몰수를 통해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게 됩니다. 주요 산업과 각종 자원을 국유화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만들고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다수는 38도 이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를 비판하면서 남북 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통해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48년 초 군대를 창설하는 등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8월 2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1948년 9월 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수상으로 김일성을 선출하게 됩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재헌헌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약 7천여 명의 친입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서게 됩니다. 반민특위는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 반란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체포하는 데 반대하는 우려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49년 8월까지 그 활동 기한이 축소되고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주제가 강화되어 전체 경작지의 60% 이상이 소작지였으나 광복 이후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농지개혁법 제정을 통해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 소작제는 거의 사라졌으나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책의 시행이 늦어져 또한 유상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분배받은 농지를 농민이 다시 되팔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에서도 토지개혁이 단행되어 북한은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1948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귀속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었고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실질적인 북한 정권의 수립 작업을 진행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어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각각의 정부가 남한과 북한에 수립되고 냉전이 격화되면서 6.25 전쟁 이전까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14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